그러면 저는 저번에 우연히 얘기가 나와서 유니스왑하고 수시스왑하고 커브 파이낸스 다 덱스 기반 프로젝트인데 각각이 정확히 알고리즘 측면에서 어떻게 다르냐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오고 저 또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유니스왑, 수시스왑, 커브 파이낸스의 각 덱스의 내부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슬리피지와 비영구적 손실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알아야 비교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서 제가 제일 먼저 슬리피지하고 비영구적 손실이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내부 작동 원리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음, 우선은 제가 초반부에 빼먹었는데 원래 덱스라는 것은 원래는 좀 지금은 이제 굉장히 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류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오더북 형태의 덱스들이 나오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조금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되어서 이제 수압 덱스들이 나왔습니다. 오더북 덱스라는 것은 이제 이 그림과 같은 형태로 이제 에스크가 들어오고 비드가 들어와서 결국에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업비트,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과 같이 그 스팟 마켓 자체에서 이제 뭐 살 사람 사고 팔 사람 팔고 이렇게 들어와서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덱스상에서는 우선 트랜잭션 자체가 바로 네트워크상에서 발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업비트와 같은 거래소보다 수수료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더북 형태로서는 오히려 예를 들어 뭐 나는 1 이더를 갖고 있는데 이걸로 0.1 BTC를 사고 싶다 했을 때 그 거래를 한참 동안 이제 기다려야 펜딩이 되다가 겨우에 이제 체결이 되고 이런 시간상의 불리한 구조에 조금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되어서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바로 스왑 덱스라는 것입니다. 스왑 덱스는 한마디로 어떤 풀 안에서 어, 이제 오더북 형태로 체결이 된다기보다는 스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교환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풀이 있으면 그 풀 안에서 BTC를 넣고 이더를 빼고 하는 식으로 마치 거래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왑 덱스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형태로 AMM 기반 덱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AMM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Automated Market Makers, 즉 자동화된 마켓 메이커 기반의 덱스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AMM이라는 것은 기존의 마켓 메이커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우리가 잡으면 마켓 메이커라는 것은 즉 차익 거래 실현을 위해서 움직이는 트레이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업비트 안에서의 뭐 BTC KRW 가격이 있을 거고 뭐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바이낸스 상에서는 그 가격이 조금 더 낮을 것이고 그런 갭을 이용해서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마구마구 움직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 AMM, 즉 자동화된 마켓 메이커라는 것은 그 덱스 안의 어떤 프로토콜의 내부의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각 시장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을 해서 차익 거래를 계속 움직이고 그 차익 거래의 반복적인 행태 때문에 결국에는 덱스 내의 어떤 시장 가격이 실제로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와 같은 그 거래소, 중앙화 거래소 상의 시장 가격을 따라서 수렴한다. 그런 거에 차가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가볍게 AMM 덱스가 어떤 것인지 한번 개념을 하고 그다음 시작하겠습니다. AMM 덱스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슬리피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슬리피지라는 것은 뭐 시장 가격이 계속 잘 형성이 되다가 뭐 매도액이 갑자기 많아졌을 때 가격이 갑자기 폭락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형태를 이제 슬리피지라고 흔히 말하는데 이게 오더북이 아니라 수합 형태의 AMM 덱스임에도 불구하고 슬리피지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손글씨로 하면서 계산을 해봤었는데 그냥 딱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 오른편에 이 그림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 그림 자체는 AMM 중에서도 사실 이 자동화된 마켓 메이커 모델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CPMM이라는 것이 있는데 CPMM은 Constant Product Market Makers라고 의미를 합니다. Constant Product라는 것은 어떤
프로덕트가 곱을 의미하는데 그 곱을 뭐 어떤 A하고 B를 곱해서 그 값이 K가 된다고 했을 때 그 K를 컨스턴트하게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풀을 우리가 유지하겠다라는 것인데 그 값을 이제 K, A 곱하기 B가 K인데 그 K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거를 어떤 이제 X축, Y축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볼록한 형태로 유지가 됩니다. 즉, 어떤 덱스 안에 이더 토큰이 있고 뭐 오미세고 토큰이 있다고 했을 때 그 각각의 곱이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볼록한 형태로 되면 이제 여기서 어떤 점을 잡아서 각각 이렇게 면적을 재보면 항상 동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유동성 풀 형태를 CPMM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각각 이 볼록한 형태가 되면 각각 점에서의 기울기가 달라지는데 그런데 실제 시장 가격은 각각 기울기마다 이렇게 기울기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시장 내에서는 항상 기울기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 말은 즉슨 항상 예를 들어 이더마켓 중에서 OMG를 사려고 한다면 여기 안에 이더의 양이나 오미세고의 양에 상관없이 항상 기울기가 시장에서는 유지되는 데 반해 이 덱스 상에서는 어떤 이더의 양이나 오미세고의 양에 따라서 이 기울기가 달라져서 즉 가격 비율이 달라진다라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AMM 기반 덱스의 단점인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적어놨는데 그냥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현재 유동성 풀이라고 하는데 그 유동성 풀 안에 뭐 이더하고 오미세고가 각각 이 정도 양만큼 지금 예치가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제가 실제로 이더를 제가 가지고 있는 이더를 팔고 오미세고를 얻고 싶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 시장 가격 안에서는 시장 내에서는 이제 이 접선의 직선 기울기만큼이니까 이더리움을 이만큼 유동성 풀 안에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그대로 직선 내려가서 이 정도의 오미세고를 제가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의 오미세고를 제가 expected get 하게 될 건데 그런데 실제 AMM 내에서는 기울기가 이렇게 점점 감소되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정도만큼 이더를 덱스 안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오미세고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슬리피지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 정도의 오미세고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정도밖에 얻지 못해서 이 정도만큼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슬리피지가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동성이 이제 유동성 풀 안에 오미세고 토큰이랑 이더 토큰이 굉장히 많이 예치가 되어 있고 제가 거래하고자 하는 양이 굉장히 조금일 경우에는 이 접선의 기울기하고 이 볼록한 형태에서 나타나는 이 기울기의 격차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슬리피지가 거의 발생 안 하겠지만 제가 정말 이제 뭐 돈이 엄청 많아서 엄청나게 많은 거래액을 이제 수합한다고 했을 때는 그 갭이 워낙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슬리피지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풀, 즉 덱스 안에 예치되어 있는 어떤 토큰들의 규모가 굉장히 작을 경우에는 이렇게 실제로 제가 시험 삼아 해보니까 9.1%와 8.33% 정도의 슬리피지가 크게 발생을 했는데 덱스 안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이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슬리피지가 0.1% 정도밖에 안 난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유동성 풀, 즉 덱스 안에 풀 안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슬리피지가 굉장히 적게 발생하겠지만 유동성 풀 안에 있는 예치된 자금의 규모가 매우 작을 경우에는 슬리피지가 매우 빈번하고 큰 규모로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덱스의 존립 자체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덱스 프로젝트들이
뭐 TVL 이러는데 유동성 풀에 예치된 토탈 밸류 락트라는 그 지표에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고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 덱스의 TVL이 얼마인지 유심히 모니터링하는 이유가 이 점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슬리피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비영구적 손실입니다. impermanent loss라고 하는데 우선은 비영구적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손실 자체만 한번 포커스를 잡고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어려워서 손글씨로 했었는데 우선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역시 이 constant value, 즉 K값, 항상 K값을 5,000으로 이제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원래 as is, 원래 그 이제 1이더가 55미세고였다라는 즉 이더마켓상에서 오미세고의 가격이 50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유동성 풀에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예치를 해서 현재 이 정도 넣어져 있고 컨스턴트 프로덕트 값은 5,000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장 가격이 변화를 해서 이제 1리더가 55미세고가 아니라 45오미세고로 변동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즉슨 지금 제가 유동성 풀에 자금을 예치했을 당시의 시장 가격과 지금 현재의 시장 가격이 변화를 했기 때문에 차익 거래를 일으킬 유인이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K값을 유지한 상태에서 제가 계속 상대적으로 비싸진 오미세고를 내보내고 상대적으로 값싸진 이더리움을 다시 예치시킴으로써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K값이 유지된 상태에서 조금씩 조정을 했는데 이제 결국의 결론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서는 12더와 505미세고가 이제 풀 안에 있었는데 어떻게 계속 맞춰서 차익 거래 신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10.54이더와 474.35미세고가 풀 안에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한번 전체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 오미세고 기반으로 이제 가치를 보니까 원래는 1000오미세고 가치가 유동성 풀 안에 예치가 되어 있었는데 시장 가격이 변화해서 차익 거래를 반복적으로 한 결과 나중에는 948.65미세고밖에 안 남았더라. 나는 뭐 뺀 것도 없고 그냥 차익 거래 실현을 위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조정만 한 것일 뿐인데 K값도 유지가 되어 있는데 1000오미세고에서 948오미세고밖에 안 남아서 결국에 1000오미세고 기준으로 해서 손실이 5.14%가 발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것이 바로 손실이 발생하는 어떤 이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결론이라고 적혀 있는 이 손실이 발생하는 이 알고리즘적 이유는 바로 이 K값, 즉 컨스턴트 프로덕트 값을 유지하려다 보니 마켓 프라이스와 괴리가 발생한다라고 어떤 인사이트 문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저도 사실 이 부분은 잘 이해를 못해서 봤는데 네, 이 부분에 보시면 제가 여기 점으로 찍어준 이 부분이 이 수평선으로 된 이 부분이 원래 제가 유동성 풀 안에 예치한 금액의 수준인데 보면 오미세고 가격이 가치가 하락하든 혹은 가치가 상승하든 어찌됐든 시장 가격에 변화가 생기면 이 수평 기준선보다 다 아래에 존재하게 됩니다. 전체 유동성 풀의 가치가. 그 말은 즉슨 오미세고 가격이 비싸지면 비싸진 만큼 로스가 발생하고 오미세고 가격이 가치가 낮아지면 낮아진 만큼 역시 로스가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시장 가격이 예전 수준과 같은 대로 회복이 되면 다시 원래 수준대로 회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손실이 한번 발생을 하면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가격이 원상태로 돌아오면 다시 원래 값으로 회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적인 손실이 아니라 비영구적인 손실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잡힌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조금 머리가 아팠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잡아봤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가지 우리 플랫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디파이 라마라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디파이 라마라는 디파이 전체 시장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한번 데이터를 끌고서 시각화만 해봤는데 우선은 전체 TVL 규모가 이제 파란색으로 나와 있고 이제 유니스왑, 수시스왑, 커브 파이낸스가 각각 이렇게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전체 TVL 대비 뭐 마켓 도미네이터 정도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세 가지만 따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100%라고 다 가정을 하고 한번 보니까 이제 역시 마켓 더미넌스가 굉장히 낮은 편이다. 뭐 과점 시장이거나 독점 시장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개만 떼서 봤습니다. 주황색이 유니스왑이고 중간이 커브 파이낸스고 노란색이 수시스왑인데요. 한 재작년 가을쯤부터 쭉 재본 결과 커브 파이낸스가 이제 상당히 이제 좀 마켓 도미넌스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니스왑은 유니스왑 버전 1, 버전 2, 버전 3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어 왔었습니다. 우선 유니스왑 버전 1 같은 경우는 제일 초반에 나온 건데 이제 아무래도 버전 2, 버전 3가 나오다 보니까 인기가 사그라들어서 지금 현재 거래량이 24시간 동안 1억 원 정도밖에 안 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유니스왑 버전 1은 컨스턴트 프로덕트 마켓 메이커스 모델의 덱스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드리면 유동성 풀에 공급되는 각 토큰 페어의 비율 곱이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는 AMM 모델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버전 2 같은 경우는 버전 1에서 CPMM 모델 자체는 이제 동일하게 유지를 했지만 다음과 같은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기존에 원래 버전 1에는 없었던 ERC20 계열의 토큰 페어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플래시 스왑이라는 이게 플래시 론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플래시 스왑이라는 것을 기능을 추가해서 이제 차입을 해서 바로 덱스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품을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전 3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제 CPMM 모델과 유사하지만 조금 제한을 걸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제가 다 보진 못했고 딱 하나 이제 집중화된 유동성이라는 이제 조금 변경을 이뤄냈는데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볼록한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각각 기울기가 달라져서 시장 가격과의 왜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제 유동성 공급을 할 때 이 특정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함으로써 이렇게 해버리면 기울기가 달라지는 그 변동 폭이 제한이 됨으로써 슬리피지와 비영구적 손실의 범위를 축소하고 제한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이 유니스왑 버전 3가 슬리피지와 비영구적 손실의 어떤 크기를 줄이려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업데이트 내용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조사해보지 못해서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니스왑이 저렇게 버전 1, 버전 2, 버전 3로 이렇게 있었는데 수시수업은 또 어떻게 다르냐라고 봤을 때 우선은 거래량은 뭐 1,600억 원 정도로 상당히 많은 편이고 수시수업은 사실 유니스왑 블록체인으로부터 하드포크되어서 이제 독립적인 거버넌스를 지닌 블록체인이 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유니스왑의 CPMM 모델하고 사실 유사하고 그렇지만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그림이 잘 표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유니스왑은 이제 유동성 풀에 제가 자금을 예치를 하면 해당 덱스 내에서 스왑이 일어났을 때 네트워크 수수료들을 다 모아서 각 유동성 공급자들에게 리워드 형태로 분배를 하는 그런 형태의 수익 기회만 제공을 했다면 수시스왑은 그거 플러스 이제 스테이킹까지 보상으로 분배하는 그런 것까지 이제 만들게 됨으로써 조금 유동성 공급과 스테이킹 두 가지 행위를 통해서 이제 더블로
리워드를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답니다. 네. 마지막은 커브 파이낸스. 이 점이 조금 많이 개선을 한 모델인 것으로 보습니다. 우선은 어, 큰 그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커브 파이낸스는 비영구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어떤 해결 방법들도 도입을 했고 슬리피지를 줄이기 위한 어떤 해결 방법들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하나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비영구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유동성 풀 안에 예치할 수 있는 토큰 페어를 스테이블 코인 페어와 랩드 토큰 페어로 제한을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잘 아시다시피 뭐 US 달러나 코리안 원 같은 기존의 그 법정 화폐로부터 패깅된 코인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안정적이고 특히 USDT, USDC, 뭐 UST 같이 동일한 법정 화폐 패깅으로 발행된 코인의 경우 어떤 시장 가격의 변동이 굉장히 적다는 것을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랩드 토큰의 경우에는 랩핑에 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랩트 토큰의 경우에도 이제 W 이더라는 것도 있고 뭐 종류가 굉장히 많겠지만 뭐 B 이더, 뭐 P 이더 등등등 많겠지만 그 블라블라 이더라는 것은 다 실제 이더 토큰으로부터 역시 패깅된 형태로 발행이 됐기 때문에 그 뭐 마더 토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기반 토큰의 가격으로부터 1대1 패깅되었기 때문에 W 이더나 P 이더나 T 이더나 등등등 각각이 모두 시장 가격의 변동폭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커브 파이낸스가 유동성 풀 안에 예치할 수 있는 토큰 페어 그리고 덱스상에서 스왑할 수 있는 그 토큰의 페어를 각각 뭐 스테이블 코인 페어, 뭐 랩드 토큰 페어로 제한을 함으로써 시장 가격의 변동폭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비영구적 손실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문제 개선 방법을 가져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슬리피지인데요. 계산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저도 이해를 못해서 이 부분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 CPMM 모델이 아니라 CFMM 모델을 도입을 해서 AMM 덱스를 구현을 했습니다. 이제 원래는 일반적인 CFMM 모델이 있는데 이게 펑션이었는지 팩터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찌됐든 그 일반적인 CFMM 모델이 아니라 커브 파이낸스 재단 자체에서 개발한 커브 CFMM 모델이라고 합니다. 혹은 이제 스테이블 수압 모델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어찌되었든 뭐 이런 계산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까지는 이해를 못했고 결국에 결론으로 본다면 기존의 이 보라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유니스왑과 같은 CPMM 덱스의 경우에는 이 볼록한 형태가 굉장히 커서 각각의 기울기의 변동이 매우 큼을 알 수 있지만 지금 CFMM 모델을 사용을 해서 한번 보니까 파란색 선입니다. 파란색 선을 보시면 그 볼록한 형태가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기울기의 변동폭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기울기의 차이를 줄여서 결국에는 슬리피지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자료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덱스 특히 AMM 덱스에서는 이 K 값을 이 컨스턴트 프로덕트라는 이 K 값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볼록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차트 형태 때문에 어떤 시장 가격과의 왜곡이 생겨서 슬리피지가 발생을 하고 두 번째 비영구적 손실 같은 경우는 아비트리 차익거래 기회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 실제로 내가 뭐 유동성 풀에서 뺀 게 없는데 그대로 놔뒀는데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로스가 발생을 하더라. 그것이 바로 비영구적 손실이고
유니스왑 같은 경우는 CPMM 기존의 모델 때문에 기본적으로 슬리피지와 비영구적 손실이라는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버전 3 같은 경우는 그 제한 폭을 이제 가두게 됨으로써 줄이려고 어떻게 개선을 했고 수시수압 같은 경우는 유니스왑과 마찬가지로 CPMM 모델을 유지해서 여전히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 이제 스테이킹 형태의 서비스까지 지원을 하면서 그 슬리피지나 뭐 비영구적 손실로부터 발생한 거를 조금 메꿔라, 스테이킹 리워드로 메꿔라라는 식으로 조금 개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브 파이낸스는 아예 통째로 이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과 랩트 토큰으로만 상장을 함으로써 어, 그 가격의 변동폭을 줄이고 그리고 CPMM 모델이 아니라 CFM 모델을 도입을 함으로써 이 기울기의 변동폭을 개선을 함으로써 역시 그 슬리피지를 줄이려고 노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